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던 중국인 학생의 비아냥을 한 번에 다물게 만든 하버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어떤 말을 했길래 중국인 학생의 입을 다물게 만든 걸까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데이브 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 왔다는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한국계 미국인 3세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이 저의 목표였어서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날은 다른 날과 같은 평범한 강의날이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시스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들어갔고, 그날의 수업은 각 나라의 시스템들을 발표하는 날이었죠. 중국 유학생 샤오리우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샤오리우는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나라입니다. 저희의 기술력은 미국마저 앞서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을 한국으로 바꾸더니 한국을 비웃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좀 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없는 혼란스러운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겁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무지했던 저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더군요.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국계 3세인데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로버트 스미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하얀 계란 한 개를 들고 있었어요. 리우, 이 계란 하나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해. 왜일까? 교수님은 계란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세계는 최악의 조류 독감 사태를 겪었고, 미국과 중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어요.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계란 가격이 3배까지 폭등했고, 미국에서도 계란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장면들이 포착됐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나라만이 계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샤오리우가 방금까지 비웃던 한국이었어요. 강의실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샤오리우가 한 방 먹은 마냥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 교수님은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과 AI 예측 시스템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계란 생산 농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조류 독감 확산을 예측했고 사전에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이미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수출되어 현지에 적응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계란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한국은 국가적 위기를 시스템 하나로 해결해버리는 나라야. 대통령이 있든 없든 그 시스템들은 작동하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곳이었다니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계란 이야기로 충격을 받은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기숙사로 돌아갔을 테지만 그날은 도서관에 들러서 한국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고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글로벌 혁신 시스템 수업 시간. 스미스 교수님은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 파트너인 애슐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대만계 미국인 학생으로 항상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았으며 편견도 없는 친구였어요. 강의 중간에 애슐리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모빌리티 혁명은 우버가 원조 아닌가요? 택시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우버가 최초잖아요. 스미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애슐리. 한국의 카카오티가 첫 번째란다. 강의실에 의아한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카카오티? 살면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교수는 화면에 노란색 앱 로고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티였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우버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 택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대신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버가 미국에서 택시 기사들과 갈등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티는 택시 기사들을 플랫폼에 참여시켜서 디지털 전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싱가포르, 일본,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이 모델을 벤치마킹 해가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뉴욕도 카카오티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샤오리우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디 추싱이 규모 면에서는 훨씬 큰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어요. 맞아. 규모는 중국이 훨씬 크지.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생의 혁신이야. 우버는 시장을 무너뜨렸지만 한국 시장은 상생을 했던 거니까. 강의가 끝난 후 애슐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데이브, 너 한국계 미국인이잖아.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야?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계라고 해도 실제로는 미국인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애슐리의 질문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의 혁신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수업은 매주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이번 주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 설계였습니다. 애슐리와 저는 기말 프로젝트로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죠. 교수님, 도시를 수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요. 스미스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단다. 그날 강의는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UAE의 마스다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 한국의 기술 표준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상통화로 연결된 부산 스마트시티 담당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설계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교통, 쓰레기 처리, 에너지 사용까지 모든 것이 시민 중심으로 최적화되었죠.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어쩌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제 전화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엔지니어였단다. 도로와 다리를 지었지. 한국이 가난했을 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셨다니. 그리고 지금 한국은 도시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니요. 대한민국은 건물이 아니라 삶의 질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하버드도 간헐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곤 했거든요. 이날은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초청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교육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이었어요. 한국 관계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 이미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교과서나 커리큘럼이 아니라 교실 자체의 운영 방식과 학습, 관리 시스템까지 포함된 통합 교육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샤오리우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렸어요. 이건 그냥 감시 시스템 아닌가요? 학생 통제용으로 보입니다. 한국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 지원과 맞춤형 교육입니다.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죠. 팬데믹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디지털 교실 모습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각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이 2020년 팬데믹 초기에 단 2주 만에 전국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애슐리와 저는 화상 채팅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 같아.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 효율적이었지만 제가 자란 미국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은 그 균형점을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한국의 교육열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었을까요? 이젠 교과서가 아니라 교실 전체를 수출합니다. 한국 관계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스미스 교수님의 수업은 새로운 주제로 접어들었어요. 디지털 정부와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화면에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띄웠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연속 1위야.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보자. 교수님은 한국의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등을 차례로 소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휴대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 부동산 거래까지 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었죠. 샤오리우가 또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 시스템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교수님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이 맞단다, 샤오. 중국의 시스템도 매우 발전했지. 하지만 한국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포용성이야. 한국은 노인을 위한 병행 시스템까지 구축했단다. 디지털 소외계층 없는 유일한 나라지. 교수님은 화면을 넘겨 한국의 디지털 튜터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정부 무임 민원 발급기 옆에는 항상 노인들을 돕는 직원이 있었고 태블릿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도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가 만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기말 프로젝트 주제를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첫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여정이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주 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애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수업에 나오지 못했어요. 급성 맹장염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병원에 함께 갔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검사 예약만 2주 후로 잡아주었어요. 긴급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애슐리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아 일단 진통제만 처방받고 돌아왔어요. 다음 수업 시간, 스미스 교수님은 마침 의료 시스템 혁신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당일 진료 검사 결과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해.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날 오후에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 나라지. 저는 애슐리의 경험과 비교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이면 된다니. UAE, 사우디, 태국 등이 지금 한국식 병원 운영 시스템을 도입 중이야. 의료 시스템까지 수출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 수업 중간에 저는 할머니가 보내준 할아버지의 건강검진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미국에 사시지만 매년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뜻밖에도 샤오리우가 손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 사촌이 한국에서 유학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당일에 모든 검사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스미스 교수님은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17일, 한국은 3초. 이건 단순한 편의성의 차이가 아니야. 삶과 죽음의 차이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며 캠퍼스는 분주해졌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노트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노트북 안에는 제 기말 프로젝트 자료가 다 들어있었기에 정말 발만 동동 굴렀죠. 그날 스미스 교수님의 수업은 안전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AI 연동 CCTV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서울의 AI 연동 CCTV 시스템은 강력 범죄 해결률 92%를 달성했다고 해. 게다가 평균 범인 검거 시간이 단 48시간인 엄청난 나라지. 저는 제 노트북 도난 사건을 떠올리며 한국의 시스템이 부러워졌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이면 해결될 수 있다니. 우리 캠퍼스 CCTV는 그저 녹화만 할 뿐, 실시간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CCTV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범죄 발생 시 빠르게 용의자를 추적한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샤오리우는 예상대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감시 국가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 한국에서는 CCTV가 감시가 아닌 보호로 인식되는 나라야. 시민들이 직접 먼저 CCTV 설치를 요청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80%가 넘고 실종자를 찾는데도 CCTV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범죄 해결률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 때문이야. 한국 사람들은 CCTV를 불편한 감시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 문제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러 갔습니다. 기말 프로젝트 제출 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그때 교수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데이브,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말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서
꼭 프로젝트를 완성할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제 한국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한국인의 끈기라. 좋아.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교수님은 캠퍼스 보안팀에 직접 연락해 CCTV 확인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제 노트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실수로 가져간 것이었죠. 노트북을 돌려받은 그날 밤, 저는 한국의 CCTV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 아동 실종 방지, 독거노인 보호까지.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엔 CCTV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고 신뢰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교수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기말 발표 날이 왔어요. 한 학기 동안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고 할머니와 더 자주 통화하며 가족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다리를 재건하셨다는 이야기,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주할 때 가져온 단 하나의 보물이 한글로 쓰인 시집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샤오리우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배운 한국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위기 속에서 태어난 혁신,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가진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철학. 계란 공급 시스템부터 도시, 교육, 의료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혁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이 미국과 일본을 모방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어요. 발표 중간에 저는 할아버지의 옛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에서 다리를 재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현재 한국이 UAE에 수출한 최첨단 인프라 시스템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기술과 혁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혁신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각국에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실을 수출하는 한국, 병원 시스템을 수출하는 한국, 도시를 수출하는 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K 시스템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죠. 발표가 끝나자 뜻밖에도 샤오리우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발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야. 내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적대적이던 샤오리우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데 동의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최종 평가에서 제 발표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데이브, 자네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철학과 가치를 이해했어. 그게 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기술은 언제든 모방이 가능하지만 그 정신은 쉽게 모방할 수 없지.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글로벌 테크 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미국 시스템 연계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다리를 지었다면 저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 부산의 스마트 항만, 송도의 첨단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다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다리 위에 서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새로운 다리를 만들 차례라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발표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트업의 슬로건으로도 사용하기로 했죠. 한국의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깨닫고 한국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맘먹은 데이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